챔피언스리그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김민재. 어제 제가 소개하기에 바이에른 미넨하면 김민재, 분데스리가 하면 김민재, 음. 김민재면 바이에른 미넨, 그리고 그 카페인 샴푸하면 김민재. 예. 다운펌이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이 김민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벤피카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홈에서 뭐 최근 몇 시즌 동안 벤피카가 챔피언스리그 활약도 굉장히 좋긴 했는데 이 벤피카의 홈으로 간 건 아니고 네. 벤피카를 이제 알리안츠 아레나 바이언의 홈으로 이제 불러들였는데 바이언이 이 벤피카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이 경기 전까지 사실 바이에른이 챔피언스리그에서 1승 2패로 좀 부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피카전에도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은 그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진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다행히 승리를 하면서 17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24위 이내고요. 후반 22분에 선제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이클 올리세의 크로스를 해리케인이 머리로 넘겼고요. 이거를 자말 무시알라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1대0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슈팅 횟수가 24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네. 바이에른이 24번 할 동안 벤피카가 단 한 번 이제 슈팅을 시도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 말인 게 뭐냐? 바이에른이 기회를 많이 날렸다라는 뜻도 되고요. 반대로 벤피카가 공격을 거의 하지 못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 말이 뭐냐? 아, 벤피카의 공격을 바이에른 수비진이 잘 틀어막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김민재가 있다. 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김민재가 다요 우파메카노와 센터백 듀오를 이뤘는데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쳤고요. 오랜만에 두 선수가 풀타임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게 우파메카노랑 김민재가 선발로 같이 나오는 경우는 많았는데 보통 콩파니 감독이 한 명을 무조건 빼줬거든요. 예, 체력 안배 차원에서. 근데 이날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를 모두 그리고 심지어 그 알폰소 데이비스랑 콜라트 라이머 이 수비진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서 콩파니 감독이 이 경기 승리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알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김민재를 비롯한 수비진이 좋은 활약 펼쳐주면서 이제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후스코어드 거 기준으로 한번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 평점이 후스코어드 기준으로 김민재 선수가 최고점입니다, 여러분. 아, 이걸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훌륭합니다. 김민재 선수 활약이 워낙에 훌륭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예, 지금 보이시죠? 예, 노이어가 좀 잘리긴 했는데 예, 김민재가 7.9로 1위입니다. 1위. 예. 7.9면은 이 상대 수비 골키퍼 트루빈과 동률이거든요. 골키퍼가 이날 아까 말했듯이 바이에른이 슈팅을 24회 날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 평점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 보시면 결승골 넣은 무시알라나 뭐 공격진에서 활약한 케인보다도 김민재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를 딱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잠시 후에 키커 관련해서 평점은 더 다뤄드릴 거고요. 그 지표를 보면 대단한 지표입니다. 태클 성공 4회, 리커버리 4회, 가로채기 1회, 경합 성공 7회, 볼터치 125회, 패스가 100%, 패스 정확도가 100%인데 네. 이 중에 113개 중에 14개는 공격 진영으로 투입한 패스였고 롱볼 정확도가 100%. 예. 뭐 이러니까 뭐 사실 평점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이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몇몇 그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진수비에서 이날 김민재가 일품이었습니다. 예. 김민재 선수가 단순히 그 하프라인 부근에서 전진 수비를 한 게 아니라 심지어 한두 개는 그 공격 진영까지 전진한 다음에 끊어내서 역습 기회를 만들어냈거든요. 이럴 만큼 김민재의 활약이 눈부셨고 이 태클 성공 사회 중에 하나가 뭐냐? 후반 21분에 그 벤피카가 결정적인 역습 기회를 맞을 때가 있어요. 이때 김민재 선수가 계속 물으면서 그 무너지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균형을 잃어서 넘어져서 1대1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공을 잘 본 다음에 멋진 태클로 이제 상대 공격을 끊어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 바로 뒤에 결승골이 터졌고요. 예,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민재 선수가 단순히 지표만 좋다가 아니라 이날은 정말 수비적으로 완벽한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나폴리 시절의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활약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사실 센터백이 그 필드 플레이어 중에 늘 패스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네. 포지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100%라는 거는 대단한 지표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그 사실 우리 팬들이 보기에는 독일 매체들이 좀 억까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벤피카전에는 독일 키커에서도 이제 MOM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제 독일 매체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이제 억가를 당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날은 독일 키커가 김민재를 MOM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독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점에 가까울수록 좋고 6점이 최하점이거든요. 네. 김민재가 2점을 받았습니다. 이날 2점을 받았는데 이게 결승골을 넣은 무시알라나 우파메카노, 주앙 팔리냐가 받은 2.5보다도 높은 팀 내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트루빈 골키퍼와 함께 최고 평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키커는 김민재를 MOM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에서 김민재는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벤피카의 반격을 3차례나 막아냈다. 바이에른이 공을 가졌을 때도 좋은 패스로 활약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말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특히 그 장면이죠. 그 끊어낸 다음에 바로 케인한테 결정적인 기회까지 제공해 주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럴 만큼 이제 독일 매체 평균적으로 수비수한테 조금 짠 평점을 주는 독일 매체도 인정할 만큼 이날 김민재가 완벽한 활약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키커는 만약에 무시엘라가 터트린 저 결승골이 김민재가 넣었다면 아마 1점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빌트에서는 1점을 줬습니다. 예, 항상 빌트 하면은 3점, 김민재는 3점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빌트도 1점을 부여할 만큼 완벽한 활약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강했고 안정감이 넘쳤다라는 한 줄 평 남겨주면서 1점을 부여했고요. 이런 독일 매체들로부터 찬사를 이끌어낼 만큼 이날 김민재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날 활약을 통해서 챔피언스리그의 새로운 역사 또 작성을 했는데 정확히는 좀 기록을 한 21년 만에 경신한 그런 느낌인데요. 소파스코어에 따르면은 2003-2004 시즌 이래 챔피언스리그에서 103회 이상 패스에서 모두 성공시킨 건 김민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 통계 매체에서 몇몇 시즌 이래라고 하면은 지표 집계 이후인 경우가 많은데 뭐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작성될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 103회 이상이냐라고 하면은 아마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 토니 크로스가 100위에 해서 100위에 성공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103회 이상 패스를 한다라는 조건을 좀 붙였던 것 같고 아무튼 이 김민재 선수가 103회 이상 패스에서 모두 성공시켰다. 그러니까 총 113회 패스를 성공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또 공격 진영 패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 진영으로 들어가는 패스도 14회가 됐거든요. 이 말인즉 김민재가 단순히 안정적인 패스만 추구한 게 아니라 어떤 공격적인 활로를 트는 패스까지 했음에도 그런 패스 성공을 100%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수비수, 미드필더가 아닌 수비수가 21년 만에 패스 기록을 세운 건 대단한 부분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축구 흐름의 변화도 좀 느껴지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에 센터백은 공까지 잘 다룰 필요는 없었던 그런 포지션에 가까웠으니까 그런 어떤 수비수가 빌드업까지 관여하는 이런 축구 흐름의 변화도 느껴지는 이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에른은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뒀고요. 김민재의 팀 내 영향력이 콩파니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점점 나폴리 시절에 근접해 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콩파니 감독이 특히 김민재 선수한테 이 전진 수비할 때, 전진 수비하지 않을 때를 좀 많이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녹아들면서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이번 시즌 정점을 찍었다. 예, 그리고 이 정점이 또 경신될 수도 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확실히 희준 기자가 말해준 대로 현대 축구의 흐름이 좀 많이 변했죠. 예전에도 사실 센터백은 볼 터치 자체는 늘 많았는데 예. 주로 그 터치가 뭐 태클, 클리어링, 경합 상황이었더라면 요즘은 이제 패스, 짧은 패스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추어들 축구에서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요즘 골킥 잘 안 차요. 예. 다 게다가 이제
룰이 개정되면서 박스 안에서 수비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더욱 이제 그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경우가 정말 모든 축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또 슈퍼러브에 나와서 화제가 됐죠. 촘촘제. 아, 촘촘제. 예.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촘촘제라는 별명에 네. 걸맞는 활약을 또 하지 않았나. 음. 이제 이게 원래 촘촘제가 그렇게까지 메이저한 그런 별명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슈퍼러브 나오면서 약간 공인된 그런 그 별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활약만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 저희가 이어서 챔피언스 리그들 경기 한번 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화면 바꾸고요. 네. 네. 일단 뭐 서령우 선수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속해 있는 서령우, 뭐 황인범, 이강인 선수 이야기들 쭉쭉 해볼 텐데 일단 서령우 선수는 뭐 졌습니다. 졌지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도움을 기록하는 그런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츠르베나 즈베즈다 바르셀로나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는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대5로 졌는데 즈베즈다가 이제 4전 4패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토너먼트는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날은 좌영우는 아니고 우영우였네요. 네. 뭐 최근에는 다시 라이트백으로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베지다에서 서령우 선수 이날도 오른쪽 풀백으로 나서서 풀타임 소화를 했고요. 사실 최근에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하피냐가 왼쪽 윙어였기 때문에 사실 하피냐를 서령우 선수가 완벽히 막는 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예. 그 다음에 뭐 레반도프스키도 있고 라민 야말도 있고 페드리도 있기 때문에 츠르베나 지베지다 수비진 전체가 그냥 바르셀로나 공격을 막기 어려워했어요 이날.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지베지다를 꺾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서령우 선수가 이날 공격적으로는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 27분에 0대1로 뒤지다가 실라스 선수가 동점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오른쪽의 패스워크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에 서령우 선수도 관여를 해주면서 서령우 선수 거쳐서 패스가 2번 더 연결되고 이게 실라스 선수의 동점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지베지다의 어떤 공격 장면에서는 가장 좋았던 장면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였고요. 1대5로 이제 패색이 짙은 후반 38분에는 서령우가 수비가 걷어낸 공을 이제 잡아서 반대편으로 좋은 크로스를 보내서 미우송의 만회골을 도왔습니다. 물론 이 득점은 미우송이 정말 잘 찼어요.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가마차기 슈팅을 했는데 그렇지만 서령우 선수가 그 순간적으로 상대 공을 뺏은 다음에 반대편에 비어있는 동료에게 공을 정확히 전달했다. 이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서령우 선수의 기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게다가 바르셀로나 출전 선수들 보면 라마시아 출신이 9명. 대단하네요. 이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심에는 또 라마시아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라민 야말 선수 있죠. 그 다음에 마르크 카사도 선수 있고 파우 크바리스 선수도 있고요. 뭐 물론 바르셀로나 팬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냐키 페냐 선수도 있고요. 페냐는 걱정에 비해선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슈체츠니 영입이 성공적이지 않나 이것만 봐도 라고 생각이 자극제로서? 자극제로서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라르 마르틴이라고 오늘 레프트백으로 나온 또 라마시아 출신의 올 시즌에 콜업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까지 5명이 일단 선발로 나섰고요. 교체는 5명 중에 4명이 라마시아 출신이었습니다. 페르민 로페스, 다니올모는 물론 디나모 자그레브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유스 1군 데뷔를 했지만 세르지 도밍게스, 가비까지 해서 이렇게 총 9명이 라마시아 출신이었고요.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어찌저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거에는 이런 역사가 깊은, 전통이 깊고 유서가 깊은 라마시아의 공이 크다라는 거를 이번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진짜 그 유소년 선수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팀이 어려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니까 가성비 수준이 아니라 갓성비잖아요. 자, 대단하고, 자 이렇게 즈베즈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도 한번 살펴봤는데 황인범 선수 이제 즈베즈다를 떠난 황인범 선수는 페이노르트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페이노르트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네. 잘츠부르크를 홈으로 불러서 잘츠부르크에 잡나 했는데 패배했습니다. 예. 황인범 선수는 이날도 풀타임 활약을 했는데 아쉽게 페예노르트가 잘츠부르크한테 1대3으로 홈에서 패배를 했고요. 이전에 지로나 3대2로 이기고 벤피카 3대1로 이기고 연달아 3골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3골 넣고 이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4골 먹히고 지고 말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골키퍼의 던지기 실수로 카림 코나테 선수에게 선제 실점을 당했고요. 후반 13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 코나테 선수가 또 한 번 페예노르트의 골망을 흔들면서 2대 0으로 잘츠부르크가 앞서 나갔습니다. 물론 후반 36분에 아니스 하지 무사가 진짜 기가 막힌 터치로 수비를 벗겨내고 슈팅도 멋있게 해가지고 만의 골을 터뜨렸는데 이 기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후반 41분에 페널티킥을 일단 줬고요. 이 코나테의 페널티킥 자체는 선방에 막혔는데 문제는 이후 공격 상황에서 다우다 긴도에게 중거리 슛을 실점을 하면서 결국에 1대3으로 이 추격하는 기세를 잃고 페예노르트가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예. 황인범 선수는 이날도 쉬지 못하고 풀타임을 뛰었다. 예. 지금 몇 경기째 풀타임인지도 모르겠는데 10경기 넘었어요. 예. 이 기회 창출 2회, 롱볼 성공 4회, 걷어내기 3회, 태클 1회 등 공수 양면에서 분전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고 이제 11월 A매치 전에는 한 경기 남았습니다. 리그 경기가 남았는데 다가오는 주말 리그 경기가 알메라 시티라고 그 리그 17위 그러니까 18위까지 있는데 18팀인데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이 하위권인 알메라 시티와 리그 경기에서는 과연 쉴 수 있을지. 못 쉴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대표팀에서도 못 쉴 것 같은데요. 예. 네. 걱정이네요. 황인범 선수도 적당히 좀 쉴 때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괜히 약간 좀 걱정도 됩니다. 황인범 선수의 페예노르트 지금 댓글에서도 잘츠는 해볼만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페예노르트가 이전에 잡은 지로나와 벤피카도 페예노르트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그렇죠. 네. 페예노르트? 잡을만하지. 그러다가 이제 진 거죠. 네. 잘츠부르크와 페예노르트도 서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서로 쟤는 잡아야 돼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잘츠부르크가 웃었고요. 잘츠부르크는 이전까지 3전 전패였는데 이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조금 1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을 살렸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황인범 선수가 지금 페예노르트가 리그 상황이라도 좋으면은 좀 쉬면서 나올 수 있을 텐데 페예노르트가 리그에서도 조금 바빠요. 이 계속 지금 리그 4위인가 그래가지고 추격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황인범 선수가 쉴만한 그런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리그 17위와 붙지만 그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이강인 선수가 아쉽게도 그 선발 출전하지도 못했는데 파리가 너무나 아쉽게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배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죠. 예, 가슴 아픈 소식 맞나요? 웃지 마세요. 계속 하시죠. 예, 이렇게 파리가 아틀레티코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실 심지어 홈이었어요. 예, 네. 이 파리가 최근에 성적이 리그에서는 좋지만 그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좋지 않아서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했는데 홈에서 그래도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 기세가 좀 안 좋았던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결국에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비기거나 졌으면 사실상 끝이었거든요. 예. 네. 어디가 끝인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네. 그래서 파리 경기 보면은 지로나전의 1대0 승리 이후에 아스날전 0대2 패배, 에인트호번 PSV 에인트호번에게 1대1 무승부. 그러니까 아스날한테 0대2로 패배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에인트호번한테 1대0 무승부, 그 다음에 지로나한테 후반 막판에 겨우 넣어서 1대0. 이거는 파리의 어떤 명성을 생각했을 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했는데 공격진을 엘리케 감독이 브래들리 바르콜라, 마르코 아센시오, 우스만 덴벨레 지금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이 나왔던 공격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벤치에서 출발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네. 이강인은 말씀하신 대로 벤치에서 출발을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감도 듭니다. 아센시오나 덴벨레 대신에 이강인이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도 들긴 하는데 이날 파리 경기력 전반적으로 나빴기 때문에 그리고 덴벨레는 아무튼 도움을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를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전반 14분에 파리 생제르맹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덴벨레, 아까 말씀드린 덴벨레가 상대의 공을 페널티 박스에서 가로채요. 그 다음에 몸싸움으로 지켜냅니다. 그리고 침투하는 그 워렌 자이르 에메리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해줍니다. 이 덴벨레의 공이 사실 더 큰 이런 선제골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이르 에메리가 그래서 로빙으로 멋있게 마무리를 하면서 1대 0으로 파리가 앞서 나갑니다. 파리가 전반에 골을 넣은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기나 하는 기대감이 들었을 텐데 약 3분 뒤에 나우엘 몰리나의 환상적인 발리슛에 동점골을 허용을 하면서 1대1로 팽팽하게 맞선 흐름이 후반 추가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예. 1대1로 맞서던 후반 22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아센시오와 교체가 돼서 들어왔고요. 가짜 9번과 오른쪽 윙 항상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나오면 이렇게 오간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오가면서 활약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중거리 슛을 한번 시도해서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긴 했으나 하키미가 슈팅도 패스도 아닌 좀 애매한 그런 킥을 하면서 결국에 이 공격 기회가 무산이 됐고 파리는 이강인을 비롯해서 랑달, 콜로무아니, 데지레 두에 그러니까 다 공격수예요. 다 공격수들을 차례로 투입하면서 총 공세를 펼쳤는데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에 앙투안 그리즈만이 역습 기회에서 멋진 반대 전환 패스를 보냈고요. 이거를 앙헬 코레아가 잘 받아서 골망을 흔들면서 결국에 파리가 1대2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배하는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파리는 1승 1무 2패 그러니까 지로나전에서 첫 승을 거둔 뒤에 패무패를 한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렇기 때문에 16강 플레이오프권인 24위보다도 아래인 25위까지 추락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당 0.75골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아쉬운 그런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리그에서는 8승 2무 경기당 2.9골을 넣은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챔피언스 리그 앞으로 일정을 좀 보시면은 앞으로도 파리 생제르맹은 계속해서 험난하거든요. 바이언 원정을 가야 되네요. 일단 바이에른 뮌헨 원정을 가야 됩니다. 지금 파리 경기력이면은 이것도 승리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잘츠부르크 원정을 떠납니다. 어째다 코리안 리그랑 좀 연관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잘츠부르크 원정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맨시티를 그나마 홈으로 불러들이는데 이게 1월 말에 있습니다. 맨시티와 이 홈 경기가 1월 말에 있는데 문제는 이쯤 되면은 로드리 빼면은 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맨시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슈투트가르트까지 이렇게 붙으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남은 4경기 전력 차이만 놓고 보자면은 잘츠부르크를 제외하면은 쉽지 않은 경기들만 남아 있다. 그래서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두 팀 다 그 팀의 명성이나 혹은 뭐 그거에 비해서 챔피언스리그 초반 흐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더 중요했는데 승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이게 음바페 선수의 공백이 리그에서는 없는 듯 느껴져도 결국에 이런 챔피언스 리그에서 느껴지는 거죠. 물론 음바페 선수도 큰 경기에서 활약하는 빈도가 적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런 경기에서는 한 건 해줄 수 있는 게 또 음바페 선수기 때문에 결국에 명확한 골잡이의 부재가 지금 이런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부진을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경기를 더 얘기하자면 빌라가 처음으로 졌어요. 빌라가 이전까지 3연승을 거뒀는데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그리헤한테 졌죠. 상당히 빌라도 좀 뜬금없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클러브 브리에의 1대0, 0대1로 패배하면서 3연승 행진 마감됐고 이 말인 즉 챔피언스리그의 유일한 사전 전승은 리버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테르와 아스날 빅매치 있었죠. 최근에 아스날 또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 분위기를 바꾸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인테르 밀란한테 패했습니다. 1대0 역시 시몬의 인작이다. 리그가 중요하다고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아스날을 이겼다.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이 외대고를 없이 좀 대단히 위기 겪고 있고 물론 아스날도 이번 경기 또 라이스도 없었죠.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파티 메리노 조합은 사실 약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파티야 뭐 여러모로 증명을 했지만 메리노가 이런 큰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적이 뭐 지난 시즌 뭐 레알 소시에다드 뭐 그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아쉬운 활약을 펼쳐 특히 5.7이거든요. 메리노 선수 평점이 그 정도로 많이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메리노는 진짜 프리미어 리그랑 안 맞나 봐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예. 어쩌면 근데 웨데고르가 돌아오고 뭐 라이스가 옆에 있고 이러면은 메리노도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경기 챔피언스리그 경기들 살펴봤고요. 막간을 활용해서 주중에 있었던 경기 하나 더 살펴보면 배준호 선수 네. 블랙번 원정을 갔는데 선발로 나섰습니다. 예, 블랙번 원정에서 선발로 나섰는데 이날 배준호 선수가 투톱에 좀 가깝게 나섰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투톱으로 해서 공격 진영에서 슈팅과 연계 모든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뭐 이전 경기에서 시즌 4, 5도움을 기록한 다음에 그 감독한테서 칭찬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날도 그 칭찬에 부합하는 그런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 12분에 밀리언 마누프의 선제골 장면에서는 기점 패스를 했고요. 후반 40분에는 상대 수비를 등지고 이렇게 버티다가 상대 수비가 그대로 획 해서 날려버리는데 이렇게 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톰 캐넌의 페널티킥 득점을 사실상 도움으로는 기록이 안 되죠 요새는. 예, 그렇게 하면서 페널티킥 유도까지 하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88분 동안 뛰면서 유효슈팅 2회,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 1회, 경합 성공 5회로 예,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고 배준호 선수가 이번 시즌 초반에는 좀 부상 이후에 좀 회복기를 거치면서 살짝 경기력이 안 올라오는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완전히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스토크시티 이번 시즌에도 스토크시티의 올해 선수는 나다 라고 말하는 듯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예. 네. 스토크시티의 왕 배준호 선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로 열심히 소통해주고 계시고요. 배고프다. 예, 또 오늘 또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쵸. 자 내려주시고요. 네. 자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은 뭐 어제 희준 기자가 저랑 밥 먹다가 입장문 나왔네요 하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이 기사도 직접 작성했죠. 예. 축구협회 관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거잖아요. 너네 이런 거 문제야. 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문체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체육회 왈 아니 축구협회 왈 아니 그니까 아니 이게 아니 근데 아니 이러면서 다 반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어제였죠.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에 관련 입장문을 이제 축구협회가 발표를 한 겁니다. 문체부는 그거보다 전날인 5일에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10월 2일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국회 현안 질의에 나온 현대산업개발 부당 개입 의혹은 추후 별도 감사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저희가 어제 전매축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5가지 쟁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뭐죠? 예, 5가지 쟁점 어제 발표에서 나왔던 그저께 발표에서 나왔던 5가지 쟁점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클린스만 감독,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 등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이 있었다. 두 번째로 국가대표팀 코치 등 지도자 선임 업무에 부적정한 측면이 있었다. 세 번째로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업무 처리 부적정이 있었다. 네 번째로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가 있었다. 5번째로 지도자 자격증 강습회에서 방만한 운영이 있었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예, 이렇게 5가지는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어제 방반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조금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같이 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주요 내용 이미 전문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펴보면 클린스만 감독과 관련해서 축구협회 입장은 이겁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감독 선임과 관련 전권을 위임받아서 정몽규 회장의 외국인 감독 후보 2인 면담은 향후 지원 사항에 청취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그거 생각나요. 마이클 밀러 강남 스타일 얘기.
그쵸. 얼마나 할 얘기가 없었으면 예. 네. 그게 전형적으로 내가 아는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말도 많이 없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애드리브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때도 되게 당황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여기서는 아니 그거 아니야. 네. 멕시코 사람 만나는데 멕시코를 잘 몰라. 타코? 치차리토. 아이노 치차리토. 치미차가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는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감독 선임 관련해서 전권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의 외국인 감독 후보 이임 면담은 이게 면담이 직접적인 그 선발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향후 대표팀 감독 부임했을 때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되냐 이걸 청취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홍명보 감독 관련해서는 그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가 왜 관여를 했느냐에 대해서 정혜성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면담하고 협상했을 뿐이고 소속팀 없는 외국인 후보와 소속팀이 있어서 면담 당일에도 리그 일정이 있었던 홍명보 감독을 동일한 채용 절차로 진행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수많은 반박이 나오기도 했고 저희 볼리TV를 통해서도 이게 왜 올바른 해명이 아닌지를 또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축구협회 입장문에서 기존 입장이 반복됐다. 예,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반박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상 동어 반복을 했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팀 코치와 관련해서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관련 이야기를 해보면 감독 외 코치진까지 이사회 선임 대상이 되는 건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피지컬 코치나 AFC 피트니스 레벨 1 자격증도 코치진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하다. 규정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협회 의견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결국에 아무리 규정이 많이 잘 만들어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현실을 외면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필요 부분이 좀 그게 된 것 같아서 예, 아무튼 이 현실이라는 거를 또 마냥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예. 감독 외 코치진까지 이사회 선임 대상이 되는 건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라고 하는데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단을 데리고 오다 보면 예. 그런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피지컬 코치가 아시아 축구 연맹의 피트니스 레벨 1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도 뭐 코치진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피지컬 코치가 피지컬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뭐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모로 이 현실적인 이해 타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거를 조금 여기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다만 이 입장문에서 결국에 축구협회가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또 인정한 부분이 규정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냐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정하고 맞지 않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문체부가 지적한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 이 국가대표팀 코치 등 지도자 선임 업무에 부적정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반대로 또 말하자면 축구협회 규정에 어긋났던 것도 맞아요. 예, 축구협회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에 어긋나게 지도자 선임 업무를 진행해왔던 것도 맞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규정에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바꾸는 건 맞아 보이는데 다만 이 입장문에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이 규정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바꾸는 부분에서 결국에 규정을 어긴 거는 축구협회거든요. 축구협회 본인의 규정을 어긴 게. 근데 약간 이 어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체부의 그런 문체부를 좀 아쉬워하는 문체부에 많이 아쉬워하는. 그러니까 문체부의 책임을 좀 떠넘기는 그 모양새가 좀 있죠. 네. 아 문체부래. 체육회 쪽에도. 네, 체육회 쪽에도. 네. 자, 저 위에 재미TV님께서 진지할 땐 진지하게 얘기해달라. 장난치면서 얘기하려면 뭐하러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일단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장난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같습니다. 아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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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축구협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워낙에 많이 다뤄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사실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살짝 지치고 축구협회가 제발 좀 잘 이제 자정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하는 거니까 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감사 결과 발표로 이 지적을 하는 거는 타당했고 결과적으로 뭐 축구협회 잘못이 맞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는 축구 종합센터 관련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축구 종합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도 이야기가 나왔죠. 네. 마이너스 통장으로 뭐 615억 원 막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관계자 교체로 승인 요청 지체 및 소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통장 관련해서는 다 상환하고 그러니까 선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 통장 해지했다 이러면서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축구 종합센터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죠. 미니 스타디움 관련한 보조금 부정 수령과 관련한 내용인데 예, 교부금 신청 과정에서는 미니 스타디움 외부 국가대표 선수 숙소동에 사무 공간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는 이 공간을 설계 변경 및 검토 중에 있다. 스타디움 내부에 사무 공간을 넣는 거는 스포츠 전반으로 봐도 일반적인 일이다. 이게 사업 건설에 문체부의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랑 이 미니 스타디움 내에 사무 공간이 들어가는 걸 조금 별개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한체육회 예시도 들면서 협회는 천안시 뭐 피파 문체부 보조 외에 자금을 자체 조달 중에 있고 이런 부분에서 문체부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 하면서 문체부의 투자를 읍소하는 내용까지 이제 입장문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한체육회에게도 약간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있고. 네. 근데 그렇게 치면 받은 거 다시 토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떳떳하면. 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은데 예, 입장문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그런 사정들이 있다는 걸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는 거를 좀 사전에 교감을 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다면은 이거를 문체부에서도 걸고 넘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를 왜 입장문에서 지금 얘기를 하나라는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이거 특히 이 부분이요. 현재는 이 공간의 설계 변경 및 검토 중 이거는 이미 문체부가 알고 있었어야죠. 문체부가 이걸 몰랐으니까 이 보조금 부정 수령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스타디움 내부에 사무공간이 있는 경우는 특히 시민구단의 경우 매우 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협회가 축구종합센터 건립하면서 사실 4억을 건물을 따로 건설하는 것보다 스타디움 내에 건립하는 게 사실 비용 절감이나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도움이 돼요. 예, 그것도 사실인데 이날 축구협회 입장문에서 보였던 거듭된 아쉬운 부분이 현실적인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잘못은 사실 모두가 그 상황이었으면 좀 저질렀을 법한 그런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개여야지. 예. 한두 개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문체부랑 이전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면 더 확실히 줄어들지 않았겠냐. 그 위법한 27건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아쉬움이 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문체부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어필하는 부분은 그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임생 이사가 국회 현안 질의 때 국회의 잔디 문제 해결을 읍소하는 네. 예,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입장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개인적으로는 진짜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현실적인 사정을 말하려면 그거를 문체부와도 이미 소통이 됐어야 됐다라는 거를 예,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요? 그러니까 다음 축구 종합센터 주제. 네. 예. 관급자재 계약과 선급금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뭐 선급금이 뭐 21억, 28억, 총 28억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상적으로 관급자재 구매가 완료가 됐고 설치 문제도 없었고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정산 확정 및 완료된 사항이다.
구매 선급금의 이자 수익과 손실은 실제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당한 책임 지우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대한축구협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타당한 논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언급할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계약서나 이런 문체부가 확인한 계약서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이 논리를 파회할 만한 오류가 발견이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 프리랜서님 보조금 자체를 사무실 안 지낸다고 약속하고 받아가 놓고 지들 마음대로 한다니까 혼수한다는 거지 이렇게 오타가 나서 직접 이제 정정을 하셨거든요. 예. 환수라고. 근데 그 밑에 반장님이 혼수는 하이마트. 아, 나 이런 거 좋아하네. 네. 자, 다시 축구 얘기로 돌아가서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와 관련해서 사실 또 비판이 좀 많았잖아요. 예.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가 단순히 결과만 이렇게 사면 처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면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거였는데 대한체육회가 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규정을 바꿨음에도 각 협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해 왔다. 라면서 대표적으로 은퇴 선수에 대한 징계를 대한체육회는 인정하지 않지만 대한축구협회의 그런 은퇴 선수에 대한 징계를 인정해 준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한체육회 규정 변경에 대한 공표라든가 문의시 답변 등이 미흡했다. 여기가 특히 이제 대한체육회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그런 입장문 장면이었죠. 이렇게 됐는데 뭐 그거는 그거고 독자성을 인정하는 거를 과연 일단 스포츠 공정위원회 그 은퇴 선수 얘기할 때처럼 물어봤는가? 예, 그 점도 여기 나와 있죠. 문의시 답변이 미흡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정도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이면은 꽤 3개월 정도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 그 사면 승부 조작 등 이제 축구인 100명을 사면할 때 적어도 상급 규정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이 규정을 확인할 때 시간이 충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로 들리고요. 결과적으로 승부조작범 포함해서 100명을 사면 처리를 한 것도 대한축구협회고 그 다음에 이 사면 처리를 3일 만에 다시 번복한 것도 축구협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논점을 흐리는 얘기 같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정 변경에 대한 공포와 뭐 답변이 미흡했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대한축구협회가 그만큼 확인을 미흡하게 했다라는 체육회가? 대한축구협회가 네. 대한체육회의 이야기를 미흡하게 본 것 같다라고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변명같이 들린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 얘기 가겠습니다. 지도자 강습회 방만 운영 이야기입니다. 예. 이 지도자 강습회 방만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 때 꺼냈는데요. 하나는 비상근 임원이 지나치게 많은 이제 급여를 받았다. 그러니까 보너스 같은 거 포함해서 이게 하나가 있었고 P급 지도자 강습회에서 불합격 처리돼야 될 6명이 합격 처리를 받았다. 이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앞선 전자에 대해서는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협회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별도 계약을 체결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비상근 임원에 대한 보너스나 이런 급여가 100% 진행되지는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P급 지도자 불합격 6명을 합격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입장문에서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잘못 봤거나 업로드가 덜 된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없었습니다. 그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지도 경력 산정을 잘못해서 합격자 3명이 뒤바뀐 일도 있었고 뭐 관련해서 또 불합격 처리 6명이 합격 처리가 됐다. 이거 사실 큰 문제거든요. P급 특히 P급인데 P급이면 거의 최상급이잖아요. 예. 이 P급 지도자 강습회에서 이 불합격과 합격이 당락이 뒤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문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상 그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영부영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축구협회에서 입장문에서 빠뜨렸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좀 힘듭니다. 이야기가. 예. 그러니까 입장문의 가장 맨 위에 그리고 가장 줄을 그 수미 상관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은 하려고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린 그걸 잘못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 본인들 입장문도 해명도 받아봤을 때 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잘못한 거 맞다니까? 딱 지금 결론인 거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뭐 입장은 이해하고 일부 여론의 동의를 얻어낸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도자 임명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축구 종합센터 건립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일부 인정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 밖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 입장문에 조금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에 다뤘던 이 P급 지도자 강습회 관련해서는 이게 큰 사안인데도 다루지 않았다. 이게 오히려 더 부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여백이. 그렇기 때문에 입장문 발표는 필요했고 그다음에 축구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은 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떤 자신의 잘못들을 더 인정하고 부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입장문이었습니다. 예. 네. 자,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축구 채널에서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분노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인 뉴스 흐름에서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 예. 축구협회 이야기가 왜냐면 뭐 트럼프의 당선도 있었고 다른 이제 큰 이슈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뒤로 점점 밀려나가는 감이 없진 않거든요. 게다가 또 혹시나 11월 A매치 성적까지 좋으면 또 이제 축구협회 쪽에서 약간의 물타기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축구협회 소식까지 다뤄드렸고요. 가장 오늘의 자극적인 제목이죠? 예. 자극적인 제목. 네. 작정하고 이 자극적인 제목을 준비했던. 얼굴 좀 치워해서 우리 얘기인 줄 알았네. 카빈 그 아이디도 제발 나가. 네. 자, 물론 이 제목은 이 사람이 단 것도 아니고 영국에서 단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예, 영국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영국 TBR 더 부트룸이라는 매체인데 더 부트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빌 샹클리, 밥 페이즐리 이어가면서 전술 논의를 했던 그 일종의 티타임을 가지는 장소가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예, 이걸 따서 영국 더 부트룸이라는 매체가 나왔는데 단독 보도였어요. 그래서 손흥민 측은 토트넘이 재계약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매체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전 교체로 한 차례 진통을 겪은 손흥민이 더 논쟁적인 보도에 휘말렸다. 토트넘은 손흥민 측의 새 계약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토트넘은 손흥민 측과 계속 계약을 논의해 왔는데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고 새 계약을 맺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맺었다. 손흥민 측은 180도 바뀐 태도, 매체에서는 유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180도 바뀐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기 아까 태영님이 요리하는 도라이 같은 사진을 쓰셔. 그쵸, 요리하는 도라이의 표정이니까. 자, 사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간의 재계약 관련 보도는 영국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일에 영국 일간지인 텔레그래프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거라고 보도를 했는데 뭐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될 거라는 거는 거의 사실상 확실. 예,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유서 깊은 이 텔레그래프라는 일간지에서 다시 한번 보도하면서 이제 확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보도는 1년 계약 연장 옵션과는 또 별개의 내용입니다. 1년 연장 계약을 할 뿐 본격적인 재계약 논의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사가에 불을 지피는 그런 보도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안 살펴볼 수 없겠죠. 과연 이 TBR이라는 매체는 공신력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전 포도님이 제발 나가라 해서 아직 축구협회 소식 보시나요? 했더니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자, TBR의 공신력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BR이 이제 2013년에 창간을 했고요. 영국 내 신생 매체로 불리고 아직까지 자체 소스가 많이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가름을 할 수 예. 있겠죠. 예, 일단
영국 특유의 어떤 황색 언론에 좀 더 가까운 매체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TBR은 그렇습니다. TBR 자체만 놓고 보면은 자체 소스도 많이 없고 그냥 어디 뭐 텔레그래프, 풋볼 런던 이런 데서 나온 얘기들 좀 짜깁기 해서 하는 경우도 아 많고. 우라카이 하는 데군요. 예. 그래 대충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나름 10년 이상 된 축구 매체라고 그 전담 기자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해당 보도는 토트넘 전담 기자인 브로건 클래스퍼가 썼는데요. 브로건 클래스퍼는 진짜 토트넘 기사는 써요. 예, 그런 기사인데 소스는 그레이엄 베일리라는 기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이분한테서 나왔어요. 이분이 사실 제가 더 부트룸을 가끔 살펴보는데 이 더 부트룸이 단독 기사를 거의 안 쓰거든요. 거의 진짜 말하신 대로 전문 용어로 우라카이라고 하는 그런 걸 주로 하는 데인데 이분은 좀 단독 기사를 많이 써요. 여기 보면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나온 게 다 단독 기사인데 이런 단독 기사를 생각보다 많이 쓰십니다. 예,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봤거든요. 예, 결론부터 놓고 보자면은 이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는 소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맹이가 굵지가 않아요. 핵심이 없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떤 거냐면은 예, 이 기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레드불 그룹이 클롭을 이제 품에 안는데 성공했고 리즈가 이익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익을 얻을 거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 여기 단독이라 적혀 있잖아요. 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럼 클롭 감독의 오. 레드불 그룹 부임을 단독으로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날짜 보겠습니다. 날짜가 여기 10월 9일에 나와 있죠. 네. 예, 공홈의 10월 8일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레드불 그룹 그 합류 기사가 네. 네. 이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업데이트를 하면 업데이트 날짜가 밑에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순수하게 10월 9일에 작성된 내용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네. 레드불 그룹은 10월 8일에 현지 시간 10월 8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럼 대체 단독이 뭐가 단독이냐라고 보면은 해당 기사는 리즈도 레드불 그룹의 주주로서 이익을 본다. 단독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리즈도 이익이 단독인 거지 이 리즈 부분이 단독인 거지 이 레드불이 클럽 이게 단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느낌이 오시죠? 아 찌라시가 강하구나, 찌라시성이 강하구나. 이번 보도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이 양반이 이 그레이엄 베일리라는 기자가 토트넘 쪽 소스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냥 말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덧선에서도 되게 익스클루시브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내는데 그 내용들이 다 그 모두가 말할 수 있는 내용들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측면이 좀 강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아예 소스가 없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다른 내용을 또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나흐 감독이 이제 경질대 위기에 처했다. 대체자 이 얘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기사가 한 10월 28일에 나왔는데 이 기사가 그 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여간 그 경질 발표 전에는 나온 기사가 맞기 때문에 또 아모림 감독 관련해서 리스본과 아모림 감독이 맨유로 가는 이적 시기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보도도 역시나 그 포르투갈 매체에서 본격적으로 나온 게 한 30일, 31일 이 정도 되는데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적어도 맨유 쪽 기사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맨유 쪽 소스는 조금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어떤 손흥민 선수의 이런 이번 토트넘 재계약 계획이 없다라는 기사에 대한 공신력까지 확증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소스는 있는데 이 소스의 알맹이가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토트넘 전담 기자면 뭐 댄 킬패트릭 기자라든가 아니면은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라든가 이런 기자들처럼 알맹이가 굵지는 않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이 보도를 있는 그대로 믿는 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기사가 오면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에서 정몽규님께서 TDR이 뭐냐라고 했는데 밑에 분이 TBR이다. 옹규아재 눈도 흐린 듯. 네. 김빌리님은 테나우 다음은 11하운가요? 아 괜히 읽었다. 네, 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 관련해서 이제 TBR에서 나온 기사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의 경기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들은 5들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네.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바로 이 유로파 리그와 뭐 컨퍼런스 리그들이 진행되는데 토트넘은 갈라타사라이와 만납니다. 예, 이제 토트넘이 이전 3경기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유로파리그에서 신바람을 내고 있는데요. 카라바흐전 3대0 승리, 페렌츠바로시전 2대1 승리, 그러니까 AZ 알크마르전에서 1대0 승리라고 하면서 3연승, 거의 그러니까 1위 페이스로 이제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갈라타사라이전은 그 다음에 있을 AS 로마전과 함께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16강이 직행이 되느냐 아니면은 플레이오프권으로 가느냐를 결정지을 2연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했던 지난 경기들과는 다르게 조금 선발 명단을 주전급으로 구성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기고요. 갈라타사라이는 2승 1무 마찬가지로 유로파리그 성적이 만만찮게 좋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 경기는 특히 갈라타사라이 원정 유럽 이 축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에서도 조금 주전급들을 많이 동원할 가능성이 높고요. UEFA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토트넘과 갈라타사라이가 공식 경기에서 맞붙은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특히나 더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은 역시 여기에 가 있겠죠. 손흥민 선수 그래서 출전을 하느냐. 사실 그동안 유로파 리그에서는 좀 쉬는 경향이 많았어요. 뭐 토트넘의 공격진 그 부상 제외하고 절대수 자체는 적은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로테이션 돌릴 만한데 문제는 뛸 것 같다는 거죠. 예. 손흥민 선발이 유력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공격수가 없어서입니다. 히샬리송, 티모 베르너, 마이키 무어 모두 이번 경기 결장을 하고요. 일단 히샬리송은 지난 경기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왔다가 햄스트링을 잡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갈라타사라이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거를 다 말했어요. 티모 베르너는 사타구니 문제가 있어 함께하지 않았다. 마이키 무어는 바이러스 감염, 질병으로 집에서 휴식 중이다. 히샬리송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당분간 결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선수가 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공격진으로 좀 쓸 수 있는 게 왼쪽 공격수로는 손흥민 혹은 아직 폼이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윌손 오도베르 근데 쓸 수 없죠.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중요한 경기인 만큼 빌라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때마침 다가오는 리그 경기가 상대적 약체인 입스위치와 경기여서 이번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 리그에서 힘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입스위치와 경기에서 힘을 좀 빼고 이런 그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갈라타사라이전에서 웬만하면 선발로 나설 것 같고요. 현지에서는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은 거의 선발로 나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내용이고 도미닉 솔랑케 같은 경우에는 2005년생 스트라이커 유망주인 윌 랭크셔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매체에서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확인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적어도 양 날개로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이 나올 것 같다 라는 내용이고 히샬리송은 마치 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벤치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하고 장렬히 어시스트 하나 하고.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도움 하나 올리고 갔으니까.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부상을 당했죠. 해당 경기에서. 이 로메로는 아마도 주말 경기를 위해서 이번 경기에는 조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끼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2006년생 또 기대하시는 토트넘 팬들이 특히 기대하는 두 유망주죠. 루카스 베리벨과 아치 그레이는 웬만하면 출장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또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옆에 화낼 때 눈치
네. 보고 있는 게 좀 잡혔죠. 네. 아직까지 토트넘 이 짬이 다 차지 네, 않아서 네. 눈치만 보는 그런 장면이 잡혔는데 적어도 아치그레이는 출장이 확정적이에요. 지금 수비진 쓸 선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좀 써야 되는 상황이고 베리발도 뭐 만약에 클루셉스키를 그래도 좀 휴식을 취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선발로 내세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과 클루셉스키 조합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내다보고요. 그 다음에 로드리고 벤탄쿠르냐 아니면 이브 비수마냐 이 정도가 조금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이나 비수마는 또 지난 경기에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또 메디슨이 왼쪽 윙어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은. 근데 갈라타사라이 원정의 중요도를 생각하면은 웬만하면 전문 공격수인 손흥민을 넣겠죠. 예, 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경기 어떻게 보세요? 이 승부 스코어 같은?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승리는 진짜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뭐 사실 튀르키예 리그들이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름값 있는 선수들도 많고 또 어쨌든 그 나름 운이 좋게 오시멘을 건져간 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지 않나. 게다가 토트넘의 현 상황도 이 공수 양면에서 부상자나 뭐가 많은 점이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승리를 하려면은 좀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로마전은 물론 11월 A매치 이후에 있기 때문에 뭐 상승세랑 큰 관련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중요한 승리를 거둔 거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서 확실히 16강 진출에 대한 적어도 1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거의 확정짓는 승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로마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예, 그렇죠. 로마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리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만 승리한다면 토트넘도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재미TV님 나가 빨간띠 저요? 주황색인데. 주황색이다. 네. 예. 지금 갈라타사라이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베식타스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최근에 많이 이제 올라온 모습이고 최근에 오우 야 승리 4연승이고요. 최근 경기. 그다음에 11경기 무패. 예. 11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이 11경기 무패 중에서 2무 9승입니다. 9승 2무. 대단히 좋은 성적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진짜 토트넘 쉽지 않겠는데요. 그리고 오시멘 선수 오시멘과 이카르디 투톱은 그니까요. 예. 오시멘과 이카르디 투톱은 웬만한 빅클럽 주전 스트라이커 조합이라고 봐도 아 그러고 보니까 산체스 더비네요. 예, 그렇죠. 이거 산체스 더비예요. 네. 예. 산체스도 나름 튀르키예에서 잘해주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루카스 토레이라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귄이라고 조금 이제 유누스 아퀸이라고 조금 유망한 선수 있죠. 예, 이 실력이 꽤 괜찮은 선수인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있고. 네. 갈라타사라이. 재미TV님이 예. 갈라타사라이 팬이라고 주황색이라고 주황색 아. 나가는 뭘 이렇게 팀을 이렇게 갈라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거에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롤란드 썰러이, 예, 헝가리 대표. 강력한데요, 갈라타사라이도. 갈라타사라이 강력해요. 예, 이러면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산체스를 떠나보낸 토트넘이 이기느냐, 아니면은 산체스를 품은 갈라타사라이가 이기느냐, 이건데. 산체스 판체스 vs 산체스 죽은 체스. 괜히 읽었어. 산체스 판체스가 낫네요. 네. 판체스는 토트넘, 네. 산체스는 갈라타사라이. 네. 예. 만약에 이 경기에서 조금 수비진 불안으로 진다면 산체스가 조금 그리워지는 경기가 아닐까. 하지만 이미 산체스는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저희가 다 다뤄드렸습니다. 예. 바무유님을 위해서 네.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선발로 나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히샬리송과 티모 베르너와 마이크 모어가 모두 결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브레넌 존슨도 아마 오른쪽 공격수로 나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라타사라이는 오시멘과 마우로 이카르디 투톱이라서 매우 강력하고 다빈손 산체스 토트넘에서 다빈손 산체스 더비도 있어서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승리하면 토트넘이 16강 진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리뉴 더비는 아닙니다. 무리뉴는 이제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다른 팀의 감독이에요. 예, 페네르바체 감독이죠. 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살 거 있으시면 이런 거 통해서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조축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오지만 전매축은 내일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치미창가 먹으러 갈게요. 드디어 먹는 치미창가와 함께 안녕. 커뮤니티에서 봐요. 안녕.